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회 기출 복원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문제다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직접 돌려가면서 변수에다가 값 넣어가면서 풀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용어 말고도 다른 용어들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 한 번에 시험 합격하시기에 좋다. 그래서 기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딴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문제답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괜히 딴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괜히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 복원 이벤트. 문제 복원 이벤트는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것도 눌러주시면 좋고, 댓글 달아주시면 따봉이라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3회 기출 복원 문제 한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형상 통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형상 관리 절차는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 거고, 형상 식별은 말 그대로 형상을 식별하는 거, 그리고 형상 통제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변경이 되었으면 형상 변경 요청에 의해서 베이스라인, 기준선에 반영하는 게 바로 형상 통제에서 하는 일이다. 자, 그리고 형상 감사는 말 그대로 형상을 감사해 주는 거, 그 베이스라인이 잘 되어 있는지 감사를 해주고, 기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록해 주는 거,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 형상 통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형상 변경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해서 현재의 베이스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베이스라인이 빠지게 되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 통제하고 베이스라인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형상 관리 절차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형상 식별하고, 그 다음에 형상 통제하고, 그리고 형상 감사, 마지막으로 형상 기록, 요 4단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형상 통제가 시험에 나왔으면은 다음에는 절차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12라는 게 있어요. C12. C12라고 하는 거는 형상통제위원회인데, 이 형상통제위원회에서 이런 베이스라인에 대한 검증을 해주게 된다. 그게 바로 C12라는 형상통제위원회이다. 자, 이것도 곁가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이 AI 구축 유형 중 메시지 버스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빈칸 1과 2에 해당하는 나머지 2가지 유형을 쓰시오. 제가 지난번 2회 시험에 이 AI 4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간략하게. 자, 일단 이 AI 구축 유형은 4가지가 있어요.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허브 앤 스포크하고 메시지 버스하고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한다. 자, 1번 땡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땡 보니까 중간에 미드웨어를 두지 않고 각 어플리케이션 간 직접 연결을 한다. 자, 솔루션 구매 없이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통합이 가능하다. 변경, 재사용이 어렵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시스템의 개발자가 만나는 거예요. 두 시스템의 개발자가 만나서 난 이렇게 줄 테니까 넌 이렇게 받아.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만드는 게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이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포인트 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루션 구매 없어도 되겠죠? 그냥 개발자들끼리 만나서 입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변경 재사용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A 시스템하고 B 시스템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A 시스템하고 C 시스템하고 할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데이터들이 이런 거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재사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다. 자, 2번째 땡 보도록 할게요. 단일 접점이 허브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식 방식이다. 중간에 뭔가 허브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이거를 통과해서 여러 시스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 바로 이걸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한다. 모든 데이터 전송 보장,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만약에 허브에 장애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다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되겠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허브 앤 스포크이다. 그래서 1번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2번째는 허브 앤 스포크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도 좀 봐야 되겠죠. 메시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 버스를 두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미들웨어 통한 통합이고,
어댑터가 각 시스템과 버스를 두어 연결함으로 뛰어난 확장성 및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허브 앤 스포크하고 그리고 메시지 버스 이런 것들을 합쳐놨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갖는 게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이다. 자, 정답 보면은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들어오는 거는 허브 앤 스포크가 되는 거다. 여러분 네 가지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UI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 작업을 뜻한다. UI의 설계 원칙 중 직관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일단 우리는 UI라는 게 뭐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화면 보고 있을 때 그 화면에서 로그인은 어디서 할 건지, 내 강의실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UI 설계이다. 어디에다가 어떤 기능들을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는 게 UI 설계라고 한다. 자, 그 중에서 UI 설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직관성, 유효성, 그리고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 중에서 직관성이래요. 직관성. 직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이 소프트웨어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사용자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직관성이다. 자, 그래서 설계 구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자가 한눈에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 있는 한 줄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사용자가 한눈에 그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직관성이다. 여긴 로그인 버튼이네. 여기 가면 내 강의실 갈 수 있네. 여기는 커뮤니티 갈 수 있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UI 설계 원칙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험에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 여러분들 2021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도 알아두셔야 된다. 자, 직관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를? 기능을. 오케이? 그 다음에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학습성은 누구나 배우기 쉬워야 되고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자, 그리고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장하기 좋은 거.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유연성 있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뭔가 개발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걸 보고 유연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어 흐름 그래프에 대한 분기 커버리지를 수행하는 경우에 테스트 케이스 경로를 7단계와 6단계로 나눠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소스 코드가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테스트를 했느냐. 그래서 구문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조건 결정 커버리지, 다중 조건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빡센 거는 다중 조건 커버리지. 다중 조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조건식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if문 안에 여러 개의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조건들을 전부 다 수행하는 게 바로 다중 조건 커버리지. 가장 빡센 커버리지가 다중 조건 커버리지이다. 자, 여기 보면은 분기 커버리지라고 그랬어요. 자, 분기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 결정 포인트, 조건 내에 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조건이 만약에 여기에 if라는 게 들어왔을 때 yes로 갈 수 있고 그리고 no라는 데로 갈 수가 있겠죠. 자, yes로 갈 거냐, yes라는 분기를 태울 거냐, no라는 분기를 태울 거냐 이게 바로 분기 커버리지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흐름 그래프 한번 보면서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순서도가 있어요. 이런 순서도가 있을 때 일단 수행할 건 다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 이 결정 포인트 내에서 yes로 갈 건지 아니면 no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일단 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할게요. 한 방향 yes 방향으로만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얘는 처리예요. 그냥 네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리, 구문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1번 수행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만났어요.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조건도 수행하겠죠. 자, 조건에 따라서 우리 yes로만 가기로 했죠. yes로만 가니까 yes로 빠져가지고 3번을 수행하겠죠. 자, 3번을 수행하게 된다. 자, 그리고 3번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네. 그래서 여기 있는 처리 4번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수행하겠죠. 5번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조건을 만나니까 조건도 당연히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yes로만 가기로 했잖아요. yes로만 가기로 했으니까 yes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죠? 1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얘가 1번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1, 2, 3, 4, 5, 6, 1.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가 돌아가는 거다. 지금 6단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6단계 찾아보면은 1번은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도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아까 yes만 태웠으니까 우리 no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no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 수행 안 하고 4번 수행한다. 자, 그다음에 5번 그대로 수행하겠죠? 5번 수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 만나니까 6번을 수행하는 거예요. 6번 수행한 다음에 아까 yes로 빠졌으니까 분기 커버리니까 아까 yes 분기 했으니까 no 분기 들어가는 거예요. no 분기 들어가가지고 7번.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 1, 2, 4, 5, 6, 7. 여기서 더 이상 갈 데 없잖아. 어디로 가라는 신호 없으니까 1, 2, 4, 5, 6, 7 이런 식으로 6단계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7단계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1 1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yes 분기만 태웠을 때 그 다음에 no 분기 태웠을 때는 1, 2, 4, 5, 6, 7 1, 2, 4, 5, 6, 7 이러고 끝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7단계가 되는 거고 여기는 6단계가 되는 거다. 오케이? 분기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기하는 걸로 이렇게 쭉 태워보시면은 yes 아니면 no 이렇게 해가지고 쭉 태워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류. 코드 커버리지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문 커버리지, 코드 구조 내의 모든 구문에 대해 한 번 이상 수행하는 테스트 커버리지이다. 자, 그리고 조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정 포인트 내의 모든 개별 조건식에 대해 수행하는 테스트 커버리지이다. 그러니까 조건식, if 안에 있는 요 문장을 처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결정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정 포인트 내의 모든 분기문에 대해 수행하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말한다. yes로 갈 때, no로 갈 때. 자, 그리고 변경 조건 커버리지는 조건과 결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측정 방법이다. 조금 더 빡세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중 조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별 조건식, 여기에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A라는 조건, O와 B라는 조건, O와 C라는 조건, O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개별 조건식을 전체적으로 다 조합해서 테스트라는 게 바로 다중 조건 커버리지, 가장 빡센 커버리지이다. 그래서 모든 개별 조건식의 true, false 조합 중 테스트에 의해 실행된 조합을 측정을 한다. 그게 바로 다중 조건 커버리지다. 코드 커버리지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 프로그램의 외부 사용자 요구사항 명세서를 보면서 테스트를 수행하며 주로 구현된 기능 테스트래요. 기능 테스트 한다.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도 하며 동치 분할 테스트, 경계값 테스트 등과 같이 내부 구조가 보이지 않는 테스트 기법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동치 분할하고 경계값 분석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블랙박스 테스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명세서를 보면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동적 테스트 아니면은 블랙박스 테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종류로 동치 분할이다. 그리고 경계값 분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블랙박스 테스트가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블랙박스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테스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쪽은 중요하니까.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유형 분류해보게 되면은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테스트를 하느냐 아니면은 소스 코드만 보고 하느냐. 그래서 정적 테스트인지 동적 테스트인지 나눌 수 있다. 정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내부 보면서 하는 거고 동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돌리면서 하는 게 동적 테스트이다. 자, 테스트 기법에 따라서 화이트 박스 테스트하고 블랙 박스 테스트가 있어요. 화이트 박스, 눈에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뭔가를 보면서 하는 거. 뭘 본다?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한다. 그래서 개발자 관점의 테스트 방법. 그리고 블랙 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커먼 화면이야. 시커먼 박스. 안 보일 것 같죠? 그래서 안 보면서 하는 거. 값을 입력해가지고 출력 결과값만 보는 게 바로 블랙 박스 테스트이다. 종류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등분할 기법이라든가 경계값 분석 기법,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시각, 검증 테스트하고 확인 테스트가 있는데 검증하고 확인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검증 테스트이고, 그리고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어졌어. 다 만들어졌으면 도움받기 위해서 그 사용자의 요구한 그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바로 확인 테스트가 된다. 자, 그리고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회복 테스트, 안전 테스트, 강도 테스트, 성능 테스트, 구조 테스트, 회귀 테스트, 병행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스트 기반에 따라서 명세 기반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 그리고 경험 기반 테스트라는 게 있다. 명세 기반, 설계서 보면서 하는 거, 구조 기반, 소스 보면서 하는 거, 경험 기반, 경험이 많은 그 테스터가 하는 게 바로 경험 기반 테스트이다. 자, 그리고 V 모델이라는 거 있었죠? 자, V 모델. 이렇게 구현되는 절차에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네 가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자, 인수 테스트에서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고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다. 알파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사용자가 막 테스트하다가 오류 났어요? 그럼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류 났어요? 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알파 테스트이고,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들끼리 어떻게 그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베타 테스트이다. 자,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여기 시스템 테스트에는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기능 테스트이고, 비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말고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면서 이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비기능 테스트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성적 테이블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아래 결과와 같이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을 하래요. 자, 여기에 이만큼의 그 데이터가 있는데 전 문제를 봤으니까, 자, 여기 과목 이름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구조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 거고, 점수 보니까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결과 보니까 과목 이름은 데이터베이스고 최소 점수 88, 최대 점수 99 이렇게 가지고 오래요. 자, 아까 보니까 과목 이름이 데이터베이스도 있었고 자료구조도 있었어요. 자, 근데 그 과목 중에서 최소 점수하고 최대 점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묶겠구나. 뭘 묶을까요? 과목 이름으로 뭔가 그룹핑을 해가지고 집계를 하겠구나 라는 게 잠깐 머릿속으로 살짝 떠오르시겠나요? 자, 어쨌든 이런 집계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자, 집계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룹 바이죠. group 그리고 by, 그룹 바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과목 이름으로 그룹 바이를 한 거예요. 과목 이름으로 그룹 바이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최소 점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 자, 그리고 최대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합해줄 수 있는, 합계를 구할 수 있는 sum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평균을 구해줄 수 있는 avg라는 함수도 있다. 자, 그리고 개수를 구하는 count라는 함수도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5개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min, max, sum, avg, count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점수라고 나와 있지 최소 점수 이런 건 없었잖아요. 최대 점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의 명칭, 속성의 명칭을 바꿔줄 수 있는 as라는 거, 알리아스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as, 얘는 최소 점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as 최대 점수.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결과만 가지고 잠깐 예측을 해봤을 때는 그룹 바이를 쓰는 거고, 민 쓰는 거고, 맥스 쓰는 거구나. 그리고 as를 이용해서 필드명을 바꿔줬겠구나.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우리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보니까 성적 테이블에서 과목별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목별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목 이름, 그리고 최소 점수, 최대 점수를 출력하시오. 단, 웨어 구문은 사용 불가능하며 웨어를 쓸 생각도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룹 바이.
과목별로 묶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룹 바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having 그리고 as 구문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자, 그룹 바이는 묶는 거 아시겠죠? having이라고 하는 거는 묶었을 때의 조건, 묶었을 때의 조건. 과목별 평균 점수가 9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having에서 조건을 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as라고 하는 거. 아까 점수가 있었지 최소 점수, 최대 점수 이런 필드는 없었으니까 이런 as, 알리아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딱 이제 요거를 보고서는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종결자 안 써도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지고 오는 거니까 셀렉트를 해야 되겠죠? 셀렉트를 하게 된다. 셀렉트.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from. 어디서? 회원 테이블이겠지. 회원. 학생인가?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게 된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데 묶었어요. 뭘 묶었죠? 그 과목별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로 묶게 된다. group, 바이, 그리고 과목 이렇게 묶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결과값을 여기 아까 출력됐으니까 결과값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과목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과목이라는 게 나왔고 자, 그리고 최소값이 나왔어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거 그룹 바이로 과목별로 묶었으면은 그 중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거는 민이라는 함수라고 그랬죠. 자, 민이라는 함수에 점수라는 게 이렇게 들어갈 거다. 자, 그리고 요것들을 이름을 바꿨어요. 알리아스 해가지고 as 최소 점수.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다. 콤마 한 다음에 맥스 깎아줘야 되는 거죠. 맥스하고 여기에 똑같이 점수하고 as 최대 점수. 자,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자, 여기까지 가지고 왔을 때 그룹 바이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 구조하고 그 두 과목의 과목명하고 최소값하고 최대값 이렇게 두 라인이 생길 거예요. 근데 아까 결과값 보니까는 데이터베이스만 나왔어요. 왜?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평균값이 90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having이라는 조건을 주게 되는 거야. having. 뭐가? 평균이 AVG에 점수의 평균이 몇 점 이상인 거? 90점 이상인 것들을 가지고 와라. 저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정답 보면은 select 과목 이름, 콤마, 민, 최소값을 가지고 와라. 그 점수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알리아스 해가지고 최소 점수로 바꾸는 거고 최대값을 가지고 와라. 점수의 최대값을 가지고 오는데 알리아스 해가지고 최대 점수로 필드명을 줘라. 어디서? 성적에서. 그룹 바이 묶어라. 뭘로? 과목 이름으로 묶게 된다. 자, 근데 조건이 있었죠?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거. 그래서 여기에 having AVG 여기가 점수가 되겠는 거죠. 점수가 90점 이상인 거를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자료 구조는 90점이 안 나왔나 봐. 원래 자료 구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까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다. 자, 여기에 그룹 바이하고 해비하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민하고 맥스 그리고 AVG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운트 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a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알리아스 줘가지고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거 필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게 as라는 그런 명령이다.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기에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민수인 학생 튜플을 삭제하는 그런 SQL문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이름이 민수인 거를 삭제를 한대요. 자, 딜리트 하라는 거죠. 딜리트 하는 명령은 딜리트 한 다음에 딜리트 from 어디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그래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조건을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거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조건을 써야 되니까 왜요? 어떤 조건을 쓰느냐? 이름이 누구인 거? 민수인 거. 자, 민수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수인 거를 삭제해라. 뭐 다음 요구사항을 참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delete from 학생에서 조건이 이름이 민수인 거 이런 거를 삭제하면 되니까 delete from 학생 where 그리고 이름이 민수인 거 이렇게 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요구사항 보면은
이름 속성의 데이터는 문자형이다. 문자형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를 한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세미콜론은 생략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삭제할 때 어떻게 한다? delete from 삭제를 할 거다. 어디에서? 학생에서.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학생 테이블 다 날아가는 거니까 조건을 주게 된다. 왜요? 이름이 민수인 거. 이런 것들을 삭제하면은 한 라인 그 민수가 가진 그 튜플만 싹 삭제를 할 수가 있다. 자, delete 명령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업데이트도 있죠. 업데이트 그리고 테이블명. 여기 테이블명이 나오는 거고 set 한 다음에 어떤 값을 변경을 할 거냐. 이름 변경할 거예요. 이름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름으로 변경할 뭐 A다. AAA. 자, 이런 식으로 변경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where 조건이 나오는 거죠. where 이름이 민수인 거를 어떻게 변경해라? AAA로 변경해라. 이 소리예요. 업데이트 그리고 테이블명 나오는 거고 set 나오는 거고 set 안에 어떤 것들을 변경할지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여기에 콤마 한 다음에 나이 하고 여기에다가 뭐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콤마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건을 주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where까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름이 전부 다 AAA로 바뀌는 거니까 꼭 조건을 줘야 된다.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는 이런 조건문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괜히 잘못해가지고 엔터 딱 날리고 엔터 딱 치고 컴이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야, 답도 안 나오는 답도 큰일 난.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delete from 학생에서 왜요? 이름이 민수인 거를 삭제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다음은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그랬어요. 그 메인 함수 안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뭐 위에 전처리기 있겠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가지고 오는 거. 뭐 그 큰 의미 없으니까. 자, 일단 int i하고 c라는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각각 0이라는 값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i에는 0값이 들어가는 거고 c에는 0값이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while문으로 빠졌죠.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이 안에 있는 것들, 여기 안에 있는 요 두 문장을 뱅글뱅글 돌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i가 10보다 작냐? i에 지금 얼마 있죠? 0 들어가 있잖아. 0이 10보다 작냐 이 소리죠.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진다. i 플러스 해주게 된다. 그래서 i가 1로 값이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곱하기 는 i예요. 이건 어떻게 풀었으냐? c는 c 곱하기 i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c 값이 얼마 있죠? 0 있어요. i 값이 얼마 있죠? 1 있어요. 0 곱하기 1은 0이에요. 그래서 0이 c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아직 조건이 true인 상태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서 i가 10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i 얼마 있죠? 1 있잖아요. 이게 10보다 작냐 이 소리죠. 참거짓? 참이에요.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i 플러스 해주는 거죠. i가 2가 되는 거고 그 밑에 c 곱하기 는 i c 곱하기 i c에 지금 얼마 있죠? 0 있어요. 0 곱하기 2 하면 0이에요. 그 0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라 이 소리죠. 다시 올라가서 i가 10보다 작냐? 제가 왜 웃고 있나? 얘가 i가 2이고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true 값이죠? 밑으로 내려와요. i 플러스 해주니까 여기가 3 값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c 곱하기 는 i래요. c는 0 있죠? 0 곱하기 3 하면은 0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거는 c를 출력한다. c 값에는 죽을 때까지 0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0이니까. 0 곱하기 1억 5,320 이렇게 해도 0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도 최종적으로는 10까지 돌면 i가 최종적으로 쭉 해가지고 10이 되면은 10이 10보다 작냐 이 소리죠. 참거짓? 거짓이잖아요. 10이 됐을 때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를 출력해줘도 아무리 돌려도 얘는 0밖에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I 값은 최종적으로는 10이라는 거를 가지고 Y를 종료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이거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10이 됐을 때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조금 장난친 건데 0이라는 그런 값을 출력을 해내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0이다. 오케이? 근데 0이다. 오, 0이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을 좀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I 값이 변화하는 거하고 C 값은 변화 없으니까 어쨌든 I 값이 변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C 언어로 작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메인 함수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메인 함수 들어가서 printf 출력하네요. 출력하는데 %d를 출력한대요. 정수를 출력한다는 거죠. 정수를 출력하려고 봤더니 r100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그럼 r100으로 가는 거예요. r100으로 갔더니 200 더하기 r10을 하네 또. 그럼 r10 해야 되겠죠. 그럼 r10으로 가는 거야. r10 갔더니 30 더하기 r1을 하네. 그럼 r1으로 가는 거예요. r1에 갔더니 리턴 4를 내주는 거죠. 리턴 4를 내주면은 이 4라는 값을 어디로 리턴한다? 나를 호출한 대로 리턴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4가 들어오는 거죠. 30 더하기 4 하니까 34가 되는 거죠. 이 34를 리턴을 한다. 어디로? 나를 호출한 대로 R10으로 호출한 이 공간 여기로 34를 리턴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200하고 34하고 더해가지고 234라는 값을 리턴을 한다. 어디로? 날 호출한 공간, R100으로 호출한 이 공간으로 리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34가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출력하래요. %d 해가지고 출력하니까 234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34가 정답이다. 다시 한번 돌려보면 메인 함수 안으로 들어와서 printf 출력을 할 건데 %t 정수를 출력하래요. 여기에 출력 변화 문자열이니까 R100에 있는 거로 출력을 할 건데 R100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기 때문에 함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R100을 보니까 200 더하기 R10을 하는 거죠. R10이라는 것도 함수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R10으로 갔더니 30 더하기 R1이래. R1도 함수니까 함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함수로 올라가서 얘는 보니까 4를 리턴하네. 그러면은 이 R1으로 호출한 이 공간에 4를 리턴을 해주는 거고 30 더하기 4 하니까 34가 되는 거죠. 이 34를 리턴해준다. 어디로? 나를 호출한 이 공간으로. 그래서 34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200 더하기 34 하니까는 234가 된다. 이거를 리턴해주는 거죠. 어디로? 나를 호출한 공간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234가 리턴이 된다. 그리고 나서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234가 출력이 되겠죠. 함수만 잘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다.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물론 클래스로 감싸져 있지. 그러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인 함수만 가지고 왔어요. 원래 메인도 뺄라고 그랬어. 뺄라고 그랬는데 성의가 있지. 그래서 일단 메인은 안 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t i는 0 했어요. 그럼 i라는 공간에다가는 0이라는 값이 일단 대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t sum에는 0. 그래서 sum이라는 공간에는 0이라는 값이 최초에 대입이 된다. 자, while문 만났어요. 자, while문, C 언어에서 while문이나 자바에서 while문이나 똑같다. 그래서 먼저 조건을 검사를 하는데 i에 있는 값 0이 10보다 작냐? 참거지.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i++를 하네요. i++ 하니까 i 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if 조건을 만났어요. i%e %가 무슨 연산자죠? 나머지 연산자. 2로 나눠가지고 i 값을 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몇이냐. 자, 지금 i에 1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2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머지 연산자 하게 되면은 1이 된다. 1하고 같으냐? 같아요. 지금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1이니까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컨티뉴를 하래요. 컨티뉴라는 건 뭐죠? 반복의 처음으로 그냥 돌아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while의 조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 브레이크는 뭐죠? 브레이크라는 거는 멈추라는 거고 이 반복을 빠져나오라는 거고 컨티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의 처음, 그러니까 조건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자, i가 10보다 작냐라고 했어요. 지금 i 10보다 작잖아요. 1이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i++를 해준대요. 그럼 i 값이
2로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나는 거죠. 2% 2다. 2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2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 0하고 1하고 같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같아요? 아니죠. 폴스니까 이 컨티뉴문을 수행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sum 플러스는 i 요거를 수행하게 된다.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거예요. sum에 있는 값 0에다가 i의 값을 더하게 된다. 그러니까 0하고 2하고 더해가지고 sum에다 집어넣으니까 2라는 값이 sum에 들어가게 된다. 자, 다 돌려볼 거예요. 다 돌리면 힘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다 돌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while 안 끝났으니까 다시 비교하는 거죠. 2가 10보다 작냐? 작아요. 작으니까 i 플러스 플러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3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3% 2 하니까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1하고 1하고 같냐? 같아요. 같으니까 continue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 다시 조건으로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4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서 4가 되는 거고 4% 2 하니까 몫은 2이고 나머지는 0이죠. 0하고 1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continue 수행하지 않고 sum은 sum 플러스 i 수행한다. 그래서 4하고 2하고 더해가지고 여기에 6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겠죠. y의 끝을 만났으니까 i가 10보다 작냐? 지금 i는 4 있으니까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i 값이 5가 되게 된다. 비교 5% 2 하게 되면 5 나누기 2 하면은 몫은 2이고 나머지는 1이니까 1이냐? 1이야. 그러니까 continue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i가 또 10보다 작냐? 작아요. 작으니까 6이 될 거예요. 자, 6을 가지고 다시 조건을 만나는 거죠. 6 나누기 2 하니까 몫은 3이고 나머지는 0이다. 0하고 1하고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sum은 sum 플러스 i 하게 된다. 지금 sum에 있는 6하고 i에 있는 6하고 더해가지고 12라는 값을 만들게 된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i가 10보다 작냐? 6이 10보다 작냐? 작아요. i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된다.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되면은 7값이 되는 거고 7값을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7 나누기 2 했더니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1하고 같니? 같아. 그러니까 컨티뉴 하는 거죠. 그냥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아직 7이 10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i 값은 8값이 되는 거고 8 나누기 2 하니까 몫은 4이고 나머지는 0이다. 0하고 1하고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컨티뉴 수행 안 하고 sum 플러스는 i 해가지고 sum에 있는 12하고 8하고 더하게 된다. 그래서 sum에 저장하니까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된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i가 10보다 작냐? 아직 작아요. 8이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i 플러스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자, 9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9 나누기 2 했더니 몫은 4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몫은 4이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9니까 1하고 같으냐? 같아. 같으니까 다시 올라가라. 9가 10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아직까진. 밑으로 내려와요. i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10이 되는 거고 다시 비교. 10 나누기 2 하면은 몫은 5이고 나머지는 0이죠. 0하고 1하고 같냐? 아니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컨티뉴 수행 안 하고 sum은 sum 플러스 i. sum에 있는 값 20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i 값 10을 더해가지고 sum에다가 저장을 해라. 여기엔 3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10이 10보다 작냐? 자, 이 소리죠. 10이 10보다 작냐? 참거짓? 거짓이잖아요. 같기는 하지만은 작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 된 거예요. 거짓이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while 블럭을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 해가지고 sum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니까 지금 sum 안에 얼마 들어가 있죠? 30 들어가 있잖아. 30. 그래서 30을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11번을 돌려보게 되면은 최종 결과 값으로는 30이 출력이 되는 거다. 자,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퍼센트라는 연산자 나눠가지고 나머지 값을 취하는 게 바로 퍼센트라는 연산자예요. 만약에 그 퍼센트를 했을 때 나머지 연산자를 받았을 때 그게 1하고 같으면 컨티뉴 해가지고 여기 있는 반복의 조건값을 올리는 거고 아니야 난 짝수야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지고 sum 플러스는 i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짝수의 합계를 구하게 되니까 30을 가져오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굉장히 잘한다. 그래갖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촉촉촉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그냥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해봐야 돼. 그러면 저처럼 I 값, sum 값 이렇게 해가지고 꼭 풀어주셔야 된다.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5점짜리라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11번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직접 문제지 연습장에다가 놓고 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장황하게 글로 막 열심히 썼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써놓고 봐도 이게 이해가 될까? 진짜 이게 정말 이해가 될까? 라는 의문점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데이터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글로만 설명을 드린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 그러니까 개발 쪽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한테 주저없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장황하게 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이해를 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거. 제 2021년도의 목표가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저 말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좋겠어요. 전 질문 주시면 고마워요. 질문한 답변하고 그러면은 누군가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이 생겨서 질문을 주는 거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 행복해. 그래서 질문 받을 때 혹은 글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남겨졌을 때 막 댓글 달리면은 막 좋아요 이럴 수는 없는데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아요. 어쨌든 질문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갑자기 프로그램 하려니까 좀 그러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일단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public static void main부터 들어가야 돼요. public static void main 갔더니 뭐라고 읽어야 돼? V라고 읽을게요. V라는 객체로 객체 이름은 OBJ예요. 그럼 OBJ라는 인스턴스가 하나 뾰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카로 이렇게 생성을 하래요. 얘랑 V라는 거하고 카라는 거하고 두 개가 생성하는 객체가 틀리죠. V라는 거하고 카하고 틀리니까 그러면은 얘가 아마도 상속 관계에 있겠구나. 자, 그리고 카라는 거를 호출할 때 스파크라는 거를 호출한대요. 그러면은 카를 호출할 때 뭔가 생성자가 있겠구나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obj에 있는 getName이라는 그런 메서드를 호출을 해라 이 소리예요. 자, 일단 지금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V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 어브스트랙트라고 있는데 어브스트랙트 아무 의미 없어. 자, 그리고 카라는 클래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자, 그리고 이 V라는 클래스를 카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한 거죠. 그래서 extends, 자, 여기에 가로쳐서 나올 수 있으니까 extends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어브스트랙트 나왔으니까 어브스트랙트 설명드릴게요. 어브스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뭔가가 미완성된 메서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완성된 메서드가 있다. 그러니까 미완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상속받은 데서 구현을 해라. 이게 바로 어브스트랙트 클래스. 그래서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카라는 클래스는 V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잖아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카라는 클래스는 V에서 사용하고 있는 string name이라는 멤버 변수하고 그리고 이건 생성자니까 생성자 빼고 여기 있는 getName이라는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왔다. 얘는 카라는 거는 name이라는 거 부모의 name이라는 멤버 변수하고 부모의 getName이라는 이런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는 금수저가 된 거야. 돈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네임하고 getName을 얘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카라는 똑같죠? 여기는 메서드인데 카라는 게 클래스 네임하고 똑같아요. 얘는 생성자예요. 생성자.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객체가 실행이 될 때 뭔가 변수값을 세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생성자이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getName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또 getName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getName은 스트링, 문자 열을 받는 getName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getName은 바이트 배열을 받는 getName이다. 자, 그러면은 메서드 오버로딩이 되는 거예요. 메서드 오버로딩. 메서드 오버로딩하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메서드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인자값이 틀리죠. 스트링이라는 거가 틀리고 바이트 배열이라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트링을 가지고 뭔가를 호출했다. getName을 하는데 여기에 스트링 s 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getName을 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이트 배열로 호출을 했다. 그러면은 이 getName을 호출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카라는 거는 아까 전에 name이라는 거하고 getName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getName에는 인자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getName에 인자가 있고 인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 개가 메서드 오버로딩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자가 없는 getName을 호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getName을 호출하는 거고 스트링을 가지고 getName을 호출했다. 그럼 여기 있는 getName을 호출하는 거고 바이트 배열로 getName을 호출했다. 그러면은 바이트 배열에 있는 getName을 호출을 하게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이렇게 카라는 그 객체는 카라는 클래스는 부모의 getName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getName 세 개의 getName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메서드 오버로딩 개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구조를 아시겠죠? 카라는 거는 V라는 거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name이라는 거하고 getName이라는 거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getName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getName, 바이트 배열을 받는 getName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V OBJ는 new 카에 가지고 스파크 했어요. 그럼 카라는 걸 가지고 그 생성자로 가겠죠? 그럼 카라는 거 여기서 인자값을 받았어요. 인자값을 받았는데 이거 빼고 인자값을 받았는데 슈퍼에 그 인자값으로 받은 거를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슈퍼라는 거는 동네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위를 말해요. 상위라고 하는 거는 내 상위, V라는 거죠. V에 생성자를 호출해라. 그래서 슈퍼의 생성자 똑같은 거 여기 있는 클래스 네임하고 똑같은 여기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거를 전달한다? 스파크라는 거를 전달하게 된다. 여기에 스파크를 전달을 했는데 여기서 슈퍼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최종적으로 V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스파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하는 역할은 this의 네임에다가 나한테다가 this 나의 네임에다가 여기에다가 인자로 받은 값을 넣어라 라는 소리죠. 그럼 name이라는 이거 다 지우고 자, name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 name이라는 변수 안에는 스파크라는 이런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언더스탠? 모른다 스탠? 언더스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obj.getName 했어요. obj.getName. obj 객체가 가지고 있는 obj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getName을 하는데 뒤에 인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 호출한다? 여기 있는 getName을 호출한다. 여기 getName 호출할 수 없잖아. 여기는 인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출할 수가 없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가 없는 getName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name 한 다음에 name을 출력하게 된다. 여기에 스파크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리턴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문장이 바로 출력이 되는 거다. system.out.println 하니까 여기 있는 문장이 출력이 되는 거다. 자, 근데 왜 이게 출력이 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자바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부모의 객체로 자식을 생성을 했죠. 자, 상식적으로 부모가 날 낳을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날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이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았으니까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식이 날 낳을 수 있나? 아버지 날 낳을 수 있어.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낳을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는 아예 없다. 자바에서도 마찬가지. C 언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구조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 아버지 날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얘가 아버지니까 상속받았으니까 아버지 날 낳을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OBJ는 new V 자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식이 아버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구조는 에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버지 객체형으로 생성을 시켰잖아요. 아버지 객체형으로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만 호출할 수 있어요. 지금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인자가 있는 거, 인자가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요거 두 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버지 객체로 아버지가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것들, C 드라이브, 윈도우즈의 직박구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아버지 객체로 생성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게 자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호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버지 것만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obj.getName 인자 없는 게 아니라 obj.getName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s라는 문자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getName은 인자 없는 거니까 인자 있는 요거를 호출하게 되는데 얘를 하게 되면 오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 객체로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거, 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얘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얘 호출하면 안 되는 거라. 왜? 아버지로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 형태로 생성을 시켰다. 카, 오, 비, 제이는 듀, 카. 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카라는 게 부모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프라이빗한 거 빼고 네임이라는 거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인자 없는 getName이라는 거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형 getName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트 배열 getName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카라는 게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부모 형태이다.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자식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C 드라이브 막 뒤지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만약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나오는 경우이고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거 호출해 놓고 어디서 오류가 떨어지느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개념은 없어요. 메서드 오버로딩 개념만 있다. 왜냐하면 메서드 오버로딩은 이렇게 그 메서드 명이 똑같고 인자값들이 다 틀린 거잖아요. 얘는 인자값이었고 얘는 인자값이 스트링이고 얘는 인자값이 바이트 배열이고 메서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가진 것들을 자식에서 재정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스트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재정의가 된 거죠. 재정의라고 하는 거는 에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상속을 받았는데 에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그리고 재정의를 한 게 바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이해 가셨으면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딱 하나만. 지금까지 개념을 싹 일단 정리를 하시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getName이라는 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리고 자식에서 여기 있는 getName에다가 인자를 없앴어요. 자, 이렇게 없앴을 때는 오버라이딩이 된 거죠. 지금 자식이 부모를 상속을 받았는데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getName 하기 싫어. 라고 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getName 얘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재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가지고 있는 카네임 이렇게 했다. 라고 했을 때 카네임은 네임이라고 할게요. 저기 있는 네임이라고 했을 때 슈퍼점 네임이겠죠. 슈퍼점 네임. 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obj.getName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요거를 출력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자식에서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부모에 있는 거 무시가 되고 여기 있는 카네임은 스파크다. 이렇게 리턴이 돼서 출력이 된다. 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재정의를 했잖아요.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카네임은 스파크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일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 제한 개념인데 굉장히 객체 제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아버지는 날 낳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나를 낳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다라는 거.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개념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getName 인자 없는 거, getName 스트링한 거, getName 바이트 배열한 거, 메서드 오버 로딩이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하니까 getName 인자 없는 거였잖아요. 인자 없는 거니까 얘를 호출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형태로 나를 낳았을 때는 아버지가 가진 요것만 쓸 수 있다. 인자가 없는 getName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S라는 걸 하게 되면은 오류가 떨어지게 된다. 왜? 아버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딩 개념이 있었죠. 오버라이딩 개념은 이렇게 지워졌을 때 똑같은 메서드명 그리고 똑같은 인자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getName을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식에서 재정의한 요게 리턴이 돼가지고 카네임은 뭐 스파크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만 가지고 메서드 오버로딩, 메서드 오버라이딩, 상속, 아버지는 날 낳을 수 있고 나는 아버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시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바 같은 경우에 이게 객체 지향 개념의 거의 끝이거든요. 끝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요거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자바 객체 지향 개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물론 어브스트랙트 같은 건 아니겠죠. 어브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브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잖아요. 뭔가 형태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부모 상태로 V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브스트랙트라서 어브스트랙트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생성을 할 수가 없다. 대신 형태, 앞에 있는 형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객체를 생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여기 어브스트랙트는 사실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어브스트랙트는 정말 의미 없는 거였고 어브스트랙트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 객체 지향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C++ 언어의 생성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똑같다. 그 생성자라고 하는 건 메서드예요. 어떻게 보면 메서드인데 객체명, 클래스명하고 똑같이 생긴 게 바로 생성자이다. 자,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어떤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초기값을 지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생성자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로서 멤버를 초기화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변수를 초기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생성자이다. 생성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C++는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비슷할 거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성자를 줄 수가 있어요. 묵시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으면은 그냥 디폴트 생성자가 일단은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폴트 생성자 같은 경우에 내가 안 만들어도 수행이 되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A라는 그런 생성자 만들 수 있는 거고 A라는 거에다가 스트링이라는 인자를 받는 생성자 만들 수 있는 거고 A라는 거에다가 int라는 요런 값을 받는 그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다. 생성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에 100개가 있다, 1000개가 있다, 10,000개가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성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생성자가 있을 수가 있다. 어떤 값들이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거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2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생성자는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생성자는 하나밖에 생성하지 못한다. 이거는 틀린 거다.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스키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제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다.
자,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하고 정의한 게 바로 스키마라는 거다. 이렇게 끝내보면은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스키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 밑에 내부 스키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개념 스키마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외부 스키마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있겠죠? 사용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거는 외부 스키마이다. 사용자가 보는 것들은 외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은행에 들어갔어요. 저희 에듀온 시스템에서 문제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하고 답하고 설명하고 동영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외부 스키마로 빼놓은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외부 스키마를 만들어 놓게 된다. 자,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구조, 그걸 보고 외부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개념 스키마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적인 설계를 말한다. 전체적인 설계나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시스템에 저장된 구조. 만약에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어떤 속성이 있을 때 이 이름이 몇 글자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글자로 되어 있느냐, 숫자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계한 게 바로 내부 스키마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그 견본 하우스? 뭐라고 그러죠? 분양 하우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모델, 무슨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모델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몇 단지 있고 여기에 몇 단지 있고 여기에 몇 단지 있고 여기에 주출이 있고 여기에 부출이 있고 여기에 어떤 조경이 되어 있고, 자, 이런 전체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개념 스키마이다. 자, 그리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벽 두께가 얼만큼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몇 센치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 스키마이다. 자,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각각의 스키마들 사이에서는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어떤 독립성이 존재를 하느냐? 일단 외부 스키마하고 개념 스키마나 내부 스키마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는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나 외부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하고 이렇게 독립성이 존재하는 거는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논리적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개념 스키마가 바뀌어도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개념 스키마 전체적인 어떤 구조라고 그랬죠. 만약에 출입구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아파트에다가. 근데 외부 스키마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가 않잖아요. 나는 A라는 출입구를 들어오고 있고 나는 B라는 출입구를 들어오고 있고 나는 C라는 출입구를 들어오고 있어. 여기에 D라는 출입구를 만든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내부 스키마하고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하고 외부 스키마 이런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어떤 요소들의 길이를 바꿨어요. 만약에 이름을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바꿨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외부 스키마에서는 이게 세 글자든 네 글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체적인 구조에서도 이게 세 글자든 네 글자든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름만 가져올 수 있으면 돼. 그게 바로 개념 스키마이고 외부 스키마이잖아요. 이런 내부 스키마가 바뀌어도 개념 스키마나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바로 물리적 독립성이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개념 스키마나 내부 스키마가 바뀌어도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논리적 독립성이다. 자,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리고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착착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계대수 연산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그랬어요. 관계대수 연산, 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셀렉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호로 나타낸 거죠. 디비전을 한다든가 조인을 한다든가. 자, 릴레이션 A에서 릴레이션 B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제외한 후 프로젝션하는 연산. 자, 일단 제외한 후 좀
문제 복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튜플을 만족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연산자는 바로 디비전 연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나누기라는 디비전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나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A 조건, A라는 릴레이션에서 B라는 릴레이션에 만족하는 것들, B에도 있고 A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디비전 연산이라는 거다. 오케이? 자, 관계대수 연산자들 보면은 순수관계 연산자, 셀렉트라는 것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어떤 값들을 가지고 올 건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한다.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테이블을 합치는 거고, 자, 그리고 디비전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속성하고 여기 있는 속성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추출해내는 거. 그게 바로 디비전 연산이다. 나누게 하는 거야. 빼는 거. 자, 그리고 일반 집합 연산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카티션 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기호들로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은 순수관계 연산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셀렉트를 하는 건데 학생이라는 그런 테이블에서 학년이 1학년인 것만 가지고 와라.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릴레이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수평적 부분 집합을 구하기 위한 연산을 말한다. 나오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셀렉트 연산자이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값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학번하고 이름이라는 값들을 가지고 와라. 어디에서? 학생이라는 데에서. 자, 프로젝트 연산은 릴레이션에서 수직적 부분 집합을 구하는 연산으로 원하는 속성만 추출하기 위한 연산이다. 자, 그리고 조인이라는 연산. 조인이라는 연산은 두 테이블을 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테일로부터 조건에 맞는 관련된 튜플들을 하나의 튜플들로 결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연산을 말한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테이블하고 성적이라는 테이블에서 학번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이런 조인 연산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속성 그리고 테이블 2의 속성 이런 것들을 나누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두 테이블에 대해 A 디비전 B는 B 테이블의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을 테이블 A에서 추출하는 연산자이다. 여기에 있는 것들에서 여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바로 디비전 연산자, 나누기라는 연산자다. 그래서 관계연산자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정리도 좀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대규모 네트워크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할 때 SPF 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로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영문약어로 쓰시오.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 이거 쓰라는 거예요. 링크 상태 같은 경우에는 OSPF이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RIP라는 거하고 OSPF라는 게 있어요. RIP라고 하는 거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OSPF 같은 경우에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RIP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있는데 여기 서울에서 원주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동하는 거죠. 자, 이 5개를 거칠 때 라우터라고 할게요. 각각의 라우터를 5개를 거칠 때 200km밖에 안 나와. 자, 근데 부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800km가 나와. 자, 근데 이렇게 라우터를 이동하는 수가 얘는 하나, 2개만 이동하면 되잖아요.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이동하면 되는 거죠. 얘는 5개를 이동하고 얘는 2개를 이동하면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이 5개가 효율적일까요? 2개가 효율적일까요? 5개가 효율적이지. 여러 개를 탄다고 해도 200km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5개를 타는 게 효율적이다. 근데 이렇게 타는 거는 2번밖에 안 타지만 라우터를 2번밖에 안 거치지만은 800km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RIP라는 프로토콜이 이런 그 거리 벡터 알고리즘, 내가 얼만큼 최단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느냐, 몇 번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RIP 프로토콜이고 OSP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할 거야. 시작을 했는데 부산까지 가는 게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 전체적인 상태를 알아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파악하는 거. 그게 바로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 OSPF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OSPF가 된다. 자, 여기서 끝내면 또 아쉬워. 라우팅 영역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IGP라는 게 있고 BGP라는 게 EG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GP 같은 경우에는 인터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EGP 같은 경우에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자, 인터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만약에 학교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학교가 여기엔 서울대학교가 있어. 자,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운영되는 여기에도 막 그 라우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라우터들. 이런 안에서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들어가는 그런 그 프로토콜이 IGP.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고 외부 게이트 프로토콜. 만약에 여기서 천안대학교예요. 자, 천안대학교에도 여기에 많은 라우터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이런 존재를 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천안대학교로 빠지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이 EGP. 그래서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래서 EGP 같은 경우에는 EGP하고 BGP라는 프로토콜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냥 EGP, BGP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IGP에 보면은 RIP 프로토콜이 있고 OSPF 그리고 IGRP, I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RIP하고 OSPF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 내부에서 어떻게 경로를 설정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거리 벡터 알고리즘인 RIP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링크 상태 알고리즘인 OSPF가 있는 거다. 그래서 IGP에는 RIP하고 OSPF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링크 상태 나왔다 그러면 OSPF, 거리 벡터 나왔다 그러면 RIP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여기 AS라고 있는 거는 자치 시스템의 자치 시스템. 서울대학교 자치 시스템, 천안대학교 자치 시스템. 이 EGP라는 게 AS, 이 자치 시스템 외부 라우터 상호 간에 연결해 주는 거. 이 자치 시스템하고 이 자치 시스템하고 연결해 주는 프로토콜이 EGP라는 프로토콜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오케이? IGP, EGP. IGP 안에 RIP 프로토콜, 그리고 OSPF 프로토콜, 그리고 EGP 안에 BGP가 있다. 요거를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TCP/IP에서 신뢰성 없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인 IP를 대신하여 송신 측으로 네트워크의 IP 상태 및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토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영문 약어로 쓰시오. 자, TCP/IP에서 I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비연결형 신뢰성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라우터를 통과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장 하위에 있는 물리 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 자, 두 계층을 빠져나와서 인터넷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라우터라는 거를 계속 거치면서 최종 목적지의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구조가 바로 인터넷 환경인 거죠. 자,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IP 상태 및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송신 측으로 내가 만약에 장애가 났어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데 쭉 가다가 장애가 났어. 그러면은 여기서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나 못 갔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라 이 송신 측에다가 나 못 갔어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시 보내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라 자, 그 프로토콜을 뭐라고 한다? ICMP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외워야지.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 다시 송신 측으로 보내는 걸 보고 ICMP라고 한다. 17번의 정답은 ICMP가 되는 거야. 자, 우리 OSI 7계층하고 TCP/IP 4계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온다니까네. 자, OSI 7계층 응표 세전 내물 해가지고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가장 상위 계층인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 자,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여기까지 데이터 링크하고 물리 계층까지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그 외부로 통신할 수 있는 거, 라우터로 태울 수 있는 게 바로 바깥으로 네트워크 계층부터 라우터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OSI 7계층에 맞춰서 TCP/IP 4계층이 있는 거죠. TCP/IP 4계층은 밑에 있는 두 개, 물리 계층하고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전송 계층은 그대로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 거고, 상위에 있는 세 계층을 묶어가지고 응용 계층이라고 한다. 자, 근데 어떤 책에서는 여기 링크 계층이라고 안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야사무사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링크 계층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하위에 있는 두 계층을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는 거,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거를 보장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전송 계층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IP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뢰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IP 시큐리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에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특징이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종단 간이 아니라 인접한 인접한 컴퓨터 상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한다. 그게 바로 여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쭉 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리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계층. 여기 상위 응용 계층하고 표현 계층하고 세션 계층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카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톡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친구한테 보낼 거예요. 친구한테 보낼 때 그 밑에 있는 전송 계층으로 내리게 된다. 근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앞에다가 어떤 헤더를 붙이게 된다.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TCP나 UDP가 있으니까 TCP 헤더나 UDP 헤더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얘를 세그먼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그먼트. TCP일 때 기준이에요. TCP일 때. UDP는 데이터그램이고 TCP는 세그먼트를 만들게 된다. 자, 이 세그먼트를 네트워크 계층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그먼트하고 또 앞에다가 헤더를 붙이겠죠? 자, 이렇게 헤더를 붙인 구조를 보고 우리는 패킷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패킷을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패킷에다가 또 헤더하고 트레일러를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물리 계층으로 내려가지고 이 프레임을 비트 스트림 단위로 쭉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위로 올리면서 이 캡슐화라고 그래요. 이건 역캡슐화라고 그러고 하나씩 헤더를 벗기는 거예요. 헤더 벗기고 헤더 벗기고 헤더 벗기고 하니까는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응용 계층에서 사용이 되는 구조겠죠. 자,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패킷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비트 스트림으로 전송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아니 보내는 거 프레임이잖아. 근데 왜 자꾸 패킷 단위로 보낸다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라우터를 통과한다고 그랬잖아. 라우터들을 통과할 때 어디에 보낼지 수신지에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보낼지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소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헤더가 가지고 있다. IP 헤더에서 그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우터에서 열어볼 수 있는 단위가 패킷 단위까지예요. 자, 프레임에서 열어보고 패킷까지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다 보내겠구나. 이렇게 패킷 단위까지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패킷 전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혹시라도 의문을 가지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계층, 또 장비도 있구나. 장비 얘기해야 되겠다. 자, 물리 계층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리피터라든가 허브인데 더미 허브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라든가 스위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라우터라는 게 필요한 거죠. 라우터라고 하는 거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을 때 최종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다. 자, 물리 계층에서는 리피터하고 그리고 더미 허브,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하고 스위치,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라우터, 그리고 전 계층에서 쓰이는 거는 게이트웨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프로토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많아.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다. 자, 일단 프로토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IP 프로토콜, ARP, RARP, ICMP. 방금 전에 정답은 ICMP였죠. 이 ICMP 하나를 가지고 이 하나를 그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나도 참 좀 그래. 자, 어쨌든 또 전송 계층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하고 UDP 프로토콜이다. TCP 프로토콜은 연결 지향형이고 UD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 지향형이다.
그래서 TCP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수신자하고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는 거죠. 3번에 걸쳐가지고 악수를 한 다음에 얘랑 연결을 딱 확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하는 게 TCP이고 UDP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냅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UDP이다. 자, 그리고 응용 계층에서는 TCP에 해당하는 SMTP, POP, HTTP, FTP, 텔넷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UDP에서는 DNS, SNMP, DHCP 이런 것들이 있다. 자, DHC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IP를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라고만 알아두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 그리고 ICMP라고 하는 거는 그 전송, 그 라우터를 이동하는 중에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럼 나한테 그 송신 쪽에 나 일어났어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ICMP 프로토콜이고 ARP, RARP. ARP하고 RARP는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야 돼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게 ARP. 왜 ARP냐? 세 글자니까. 오케이? 반대로 하는 건. 반대로 하는 거는 앞에 R 붙여가지고 RARP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굉장히 많은 거. 이 ICMP만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를 정리를 했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시험에 안 나오면 하지도 않아. 뭐 하려고 이거 쓸데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겠어요. 아,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 자랑하고 싶어서 이럴 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알긴 뭘 알아, 개뿔.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옆에다가 잘 적어두시면서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헝가리언 표기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야, 아니 이게 시험에 나올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자, 일단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건 안 써요, 요즘에. 이런 거 썼다가 뒤통수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가끔 쓴다. 그래서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변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만약에 ABC라는 변수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게 있고 카멜 표기법이라는 게 있고 또 파스칼인가 파스텔인가 그런 표기법도 있고 자, 그리고 스네이크 표기법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일단 헝가리안 표기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다가 어떤 변수를 만들 때 A라는 변수를 만들 때 이 A라는 변수가 인트형이야. 그러면은 I를 붙여주는 거고 플롯형이야. 그러면은 F를 붙여주는 거고 W형이야. 그러면 W를 붙여주는 거고 스트링형이야. 그러면은 S를 붙여주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변수 앞에다가 자료형을 붙여주는 게 바로 헝가리안 표기법이다. 아주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쓰였어요. 왜? 이런 변수형들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자료형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헝가리안 표기법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A라는 게 인트네. A라는 게 플롯이네. A라는 게 더블이네. A라는 게 스트링이네. 탁탁 직관적으로 나왔는데 요즘엔 자료형이 워낙에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A라는 게 처음에 인트로 하다가 아유 야 아니야 이거 숫자 실수 나와야 돼. 그러면은 F로 바꿔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이미 막 2만 나이 3만 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I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다 언제 F로 바꾸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조금 말도 안 되는 표기법이 바로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한다.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리고 카멜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카멜 표기법은 낙타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송이라고 할게요. 애플송이다 그러면은 애플 한 다음에 여기에 대문자를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송.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두 단어가 합성어일 때 중간에 있는 것들을 대문자로 써주는 게 바로 카멜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낙타 등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카멜 표기법이라고 한다. 뭐 파스칼 표기법도 있는데 비슷해요. 그 카멜 표기법하고 비슷한 거고 자, 그리고 그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있어요. 스네이크 표기법을 개발자들이 요즘 많이 쓰는데 그냥 애플 한 다음에 언더바 붙이고 송.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스네이크 표기법이다. 자, 근데 변수 작성하는 이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개발자들 마음이기 때문에 ABC 써도 돼요. 뒤통수 한 대 맞겠지만 어쨌든 좀 나오면 조금 안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헝가리안 표기법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앞에다가 그 변수 앞에다가 자료형 붙이는 게 바로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한다. 변수 앞에다가 자료형 붙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및 함수의 인자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코딩 규칙이 바로 헝가리안 표기법이다. 자, 이렇게 그냥 다음에 아마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리팩토링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소스 코드를 개선하는 게 바로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리팩토링, 뭔가 공장을 다시 재가동한다. 그래서 리팩토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좀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뭔가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는 거죠. 리팩토링의 목적은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스 코드가 아주 개판이야. 스파게티 코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거고, 리팩토링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버그를 빨리 찾을 수가 있다. 리팩토링 하면 좋은 거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팩토링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고 스파게티 코드라는 게 있죠. 스파게티 코드는 소스 코드가 막 난잡한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스파게티 코드라고 한다. 자, 외계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따삐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신 거지. 문서도 없고 개발자도 없고 오래되고 이런 걸 보고 외계인 코드라고 한다.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팩토링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빈칸에 20번.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자, 요것도 조금 그런데, 자, 모의 본래 의미는 외교 분야에서의 의뢰 또는 의정서를 의미하는 용어였다. 심리학자 톰 마릴은 컴퓨터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며, 그리고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일련의 방법을 가리켜 기술적 은어라는 뜻으로 프로토콜이라고 불렸다. 프로토콜을 기술적 은어라고 표현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확인하고 재전송하는 이런 것들을 약속으로 정해놓은 걸 뭐라고 한다?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프로토콜이 되는 거야. 자, 프로토콜에 3요소가 있었죠? 프로토콜의 3요소. 구문, 의미, 타이밍.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구타를 외하니 으이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자, 구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문, 그리고 의미는 이 구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문 같은 경우에는 봉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봉화, 그 조선시대의 봉화. 그 봉화가 저기 부산에서부터 3개가 올라왔어, 2개가 올라왔어, 하나가 올라왔어. 그게 구문인 거예요.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의미 같은 경우에는 봉화가 3개가 올라왔어. 그럼 외놈이 쳐들어온 거고, 2개가 올라왔어. 그럼 밥 먹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가 올라왔어. 그럼 잠자자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의미.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보내야 되겠지. 점심시간에 밥 먹자고 2개 올려야 되는 거고, 잠잘 시간에 하나 올려야 되는 거고, 외놈이 쳐들어오면은 저기 앞바다에 뭔가 보여, 시커먼 것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3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래서 프로토콜의 3요소, 구문, 의미, 타이밍. 구타를 외하니 으이그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3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풀어봤어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근데 문제다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답에 해당하는 개념들, 전체적으로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꼭꼭 집어넣어야지. 이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시험에 이거 안 나오는데 그거에 관련된 것들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풀이 과정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시간이 넘는 거 지루해요. 사실 여러분들 지루하지. 이 목소리 듣고 있으면, 이 얼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어. 아주 그냥 저 그냥 확 때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는 제 얼굴 보고 목소리 들어야지. 하루 하나라도 더 들어야지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는 거니까 너무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드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냥 왔다고. 자, 어쨌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좀 많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1시간 넘는 강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4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